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알트레이딩 스테이션 RT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힘들었죠. 금요일이 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도 있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그죠?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날씨도 좀 별로라서. 이게 안 맞지? 네, 그렇습니다. 소리 좀 괜찮습니까? 좀 잡으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물리적 장치도 하고 뭐 그랬는데 괜찮아요? 옛날보다? 괜찮아요? 어. 오, 그래.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하는 것도 제가 그 거치대를 새로 사가지고 옛날 거치대가 조금 약간 끼익끼익 소리가 났거든요. 새로 사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놓고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만 있으면 되는데 재미를 좀 더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 되게 그 여러 가지 방송에 너무 많이 나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또 시장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떠셨나요? 이번 주에 진짜 힘드셨죠?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처럼 시장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진짜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얼굴이 좋은 게 슈쳐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인버스는 월요일에 들고 있었으니까 7%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거 뭐 7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만 원밖에 안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깨졌고요. 내 바이오들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7월 첫째 주 사실상 첫째 주 끝난 겁니다. 더 각오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보죠. 오늘은 진짜 2시간 안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번 주는 정말 이제 주식 방송이나 공부 많이 하셔서 어떻게 된지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내용보다는 정리 빨리 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지금 내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지난번에는 이제 PPT만 그동안 봤잖아요. 아까 열심히 저희 주부 형께서 어떻게 해줘가지고 차트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차트 같이 봤던 것처럼 차트도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1봉입니다. 1봉 보이시죠? 여전히 61평을 하회해요. 이번 주에 보시면 월, 화, 수, 목, 금인데 다 음봉이죠. 5일 5영업일이 음봉인 건 거의 처음일 거예요. 이게 1봉이니까 보시면 그죠? 이번 주는 다 떠서 시작했지만 월요일에 떠서 시작했어요. 월요일에 떠서 시작했지만 음봉 났고 다음 날은 개파로 시작했는데 또 음봉 났고 그 다음 날도 개파로 시작했는데 음봉 났고 어제는 그 상승해서 시작했는데 또 음봉 났고 오늘도 상승해서 시작했는데 음봉 났죠. 분위기 아시겠죠? 약간 저희가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상태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 고점 대비는 9,385니까 고점이 코스피 지금 7,475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는 제가 긴급 라이브 막 할 때 그랬잖아요. 여기 61평을 하회하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쳤다. 그래서 당분간 모멘텀은 아래쪽이다. 그래서 여전히 이번 주도 사실은 오늘 한 7,700 정도 뚫고 올라가서 61평 위에 있었으면 좀 안심했을 텐데 오늘도 결국 마지막에 좀 밀리면서 끝나서 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안 좋은 건 5일 2평 요 잘 안 보이지만 요 가느다란 선이 있거든요. 요 가느다란 선 5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갔어요. 사실 이건 기술적으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때 그 4월 초에 잠깐 그랬었는데 요거는 거의 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봐왔던 시장하고 다른 시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때 5월부터 변동성이 엄청 커졌어요. 그죠? 요 채널이 깨져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채널이 깨졌죠. 여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가 깨졌죠. 그래서 우리는 험피로드 울퉁불퉁한 길을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쭉 잘 닦여진 길을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코스피
코스피 주봉 볼까요? 주봉 보면 3주 음봉이죠. 3주 음봉의 하락. 거의 처음인 일입니다. 2025년 4월 이후로 음봉이 몇 개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음봉이라는 게 월요일이 금요일 종가가 월요일보다 낮은 경우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게 3주 연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팩트, 이런 사실은 저희가 인정해야 되고 실제로 장중에 이번 주 장중에 거의 7천 거의 갈 뻔했죠. 그래서 다음 주도 7천까지는 열어둬야 되고 이게 패턴상 이 3주 연속 음봉이 나면 대부분 이제 세 번 그러고 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내일 다음 주에는 패턴상 양봉이 나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양봉인데 하락해. 그러니까 양봉인데 다음 주 금요일 종가가 오늘 종가보다 아래쪽이야. 그 얘기는 월요일에 개파로 시작해서 주중에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차라리 저는 월요일에 개파하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개파하면 좀 속은 상해도 거기가 또 한번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전히 제 스탠스는 팔기에는 늦었고 팔면 좀 후회할 것 같고 사야 되는데 사는 걸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조바심 내지 않고 샀으면 좋겠다. 오늘도 아침에 하이닉스 ADR 상장한다고 하이닉스 엄청 강하게 시작했죠. 아침에 8%, 6%까지 올라갔는데 그거 샀으면 보합으로 끝났죠. 거의 종가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참고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후속타가 없어. 내가 사서 올려놨는데 누가 뒤에 와서 사주지 않아요. 느끼시죠? 그런 거. 기관이고 개인이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좀 그렇다. 코스피. 근데 코스피는 제가 이제 얘기하면 코스피는 그래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오면은 별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 그죠? 코스닥 어떡하지? 반등했는데 7,750 깨려고 하다가 반등했는데 코스닥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H 그 친구도 그렇고 그 바이오도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스닥은 제가 그거 봤는데 그 다음에 그었나? 그었어요. 700에 666은 아니고 700이면 사도 됩니다. 제가 이건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700이면 좀 지금 837이니까 137포인트 남았으니까 한 17, 18% 정도 되네요. 근데 뭐 금방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조금씩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조지표도 이렇게 돌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 나오면 정부에서 뭐 정책, 코스닥 활성화 정책 한다고 하는데 그때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거 대부분 거의 모든 정책이 안 좋을 때 나와요. 좋을 때 나오는 정책은 없어요. 안 좋을 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책이 나왔다는 거는 좀 안 좋은 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책이 나왔다가 조금 지나서 회복할 때 들어가셔야 돼서 시기적으로 코스닥은 뭐 8월, 10월 요때나 좀 가능한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은 있죠. 그래서 계속 코스닥은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주봉이었고 일봉도 뭐 참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거 말씀드린다고 저보고 이제 숏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상파나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저를 찾으십니다. 이제 그 약간 제 생각에는 물타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좋다 한 걸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그죠? 뭐 저는 이제 거의 꺼리낌 없이 뭐 이렇게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지 그죠? 차트가 꺾였는데 어떻게 안 꺾였다고 해? 버티면 먹을 수 있다고 어떻게 그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삼성전자가 분기에 거의 90조를 벌어도 주가가 밀리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죠? 저는 안 하면 안 했지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 합니다. 그러려면 이걸 하지도 않았어. 그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할 거면. 그렇지만 최대한 저는 그렇다고 막 내가 그러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럴수록 대책을 생각해 보자 이런 거예요. 빠질 때. 그죠? 올라갈 땐 제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죠? 불편하니까. 저는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좋으시니까 약간 밸런스가 맞는 거죠. 빠질 때는 저는 사실 조금 도파민이 돌아요. 올라갈 땐 별로 재미가 없어. 그죠? 올라갈 때 뭐 3%, 2% 올라가는데 빠질 때는 막 10% 빠지잖아요. 저는 그 활기가 돌아. 그럼 활기가 도는 사람이 대책을 좀 생각하는 거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죠? 그러면 왜 빠졌는지,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쵸? 그게 숏돌이니까. 숏돌이의 쓰임이 그겁니다. 그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를. 장 좋아지면 저보다 이제 다른 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때는 저는 조용히 그 애니메이션 방송이나 하려고 해요. 방송이 나가 아니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방송이니까. 그죠? 애니메이션, 책, 영화 이런 게 훨씬 더 삶에 있어서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딴 얘기 하는 건 또 속상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장 끝났고 물론 넥스트가 있는데 넥스트 나쁘지 않네요. 하이닉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 미국 장도 보셔야 된다는 거. 원달러 환율 이상하죠. 주식이 안 좋은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동안 우리가 막 환율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했지만 딱 주식이 폭락하는 그 순간부터 원화가 강해지기 시작했어. 그죠? 진짜 미스테리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동안 얘가 이제 상승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주식이 외국인들이 산 주식이 비싸져서 얘를 환해지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나는 SK 하이닉스를 1조 원 샀는데 얘가 시총이 2조 원이 됐어. 그럼 1조 원을 더 환해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물이 아니더라도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 놓는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원화가 강해지냐? 주식이 빠지니까 그 포지션을 갚는 거죠. 갚는다는 게 애초에 내가 환해지한다고 원화가 약해질 걸 대비하기 위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롱하는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빠져. 원화로 산 주식들이 빠져. 그럼 해지할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꺾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원화가 환율이 꺾이냐? 반대 포지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반대 포지션이. 그래서 이해합니다. 제가 그 해외 포지션 할 때 국민연금이 그래서 그 원달러 해지를 가끔 하는 거예요. 내가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많이 샀는데 그쪽이 막 강해지면 이제 달러를 좀 팔고 원화로 해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많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도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이 빠지면 원달러 환율 걱정할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매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이 빠지면 참 아이러니하죠. 차라리 지금은 그냥 원달러 환율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죠? 원달러 환율 올라가도 좋으니까 주식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죠? 전 ADR 안 삽니다. 네, 왜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좌를 못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ADR이 의외로 그렇게 막 제 기억으로는 유동성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 호가가 좀 비고 당연히 본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하나오션 탈락 그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주 받은 게 아니니까. 환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환율 말씀드렸을 텐데 환율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거고. 그럼 요 차트 보시죠. 요 원달러 환율 요 차트 봐요. 요 차트를 보면 하락할까요? 그러니까 1,500원을 깨고 아래로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이평선도 그렇고 오늘 이제 들어올린 게 조금 마지막 반항에 가까운 거죠. 다음 주에 금통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강한 원화 시그널. 신현송 총재께서 뭐 약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원화가 강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환율 얘기 별로 안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또는 주식 방송에서 별로 얘기 안 하죠. 제가 근데 이게 약간 누워서 침 뱉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거든요. 주식 방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상파도 있고 뭐 종편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또 뭐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인스타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는데 그거 거기서 다루는 뉴스를 그 뭐 클로드나 이런 걸로 종합해 보세요. 거의 80%가 겹칠 거요. 그죠? 아침에 맨 처음 누군가 얘기하면 그게 이제 물론 그 원소스가 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계속 하루 종일 이제 계속 같은 물론 모두가 다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보는 시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그 하루를 다 채워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원인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운용자들은 그 저희 이제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뉴스도 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걸러요. 그냥 이건 뭐 매체에서 나오는 거는 이미 반영됐거나 사실 본질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이 많아서 근데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꽂히기 시작하면 그러면 약간 환율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올라가서 주식이 빠진다 이렇게 이제 머리에 입력해 놓고 있으면 환율이 하락하니까 주식 올라가겠지 하고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저녁쯤 되면 오후쯤 되면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아침에는 뭐 어제 있었던 미국 얘기, 미국이 왜 그랬어? 오케이 그 얘기 해야죠. 근데 오후는 그러면 오후장은 어떻게 될 거야? 내일 오늘 밤에 미국장은 어떻게 될 거야? 내일은 어떻게 될 거야? 그 뉴스를 얘기해야지. 벌써 24시간이 뭐야? 36시간 지난 뉴스를 왜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중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뉴스면 오케이 그건 계속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듯이 남들 얘기 안 하는 걸 그래서 가져오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 중요한 뉴스는 또 이제 가져오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것 가끔 가져와도 제가 이제 시장을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요즘 어제 그 메타 그죠? 메타 캐나다에 그거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오케이 뭐 하지만 짓는다고만 했지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메타가 뭐 한다고 했지 한다고 하고 안 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왜 캐나다에 짓지? 그죠? 미국에 왜 안 짓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 그죠? 거리도 먼데. 그렇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그 캐파 남으니까 뭐 임대하겠다. 클라우딩 사업 하겠다. 이건 이제 부정했는데. 그리고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메타 안경 요즘 분위기 안 좋죠. 근데 제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은 인스타 말고는 당분간 잘하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안경을 만들어서 어쩌자는 거야. 그죠? 애플도 만들 수 있지만 안 만드는 거 있는 건데. 그래서 비난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렇다고. 제가 이 운용하면서 17년 막 20년 운용하면서 느낀 거 이제 다 얘기하려고요. 어떤 건 쓸모가 없고 어떤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의도에서 찌라시 오지만 그 중에 40%는 가짜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고 심지어 속이기도 한다고. 같은 팀인데도 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줄 때도 있고. 우리 세대주도 가끔 저한테 잘못된 정보 줍니다. 아 미안 이러고 다시 이제 딴 거 주고.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원달러 환율 됐고요. 등락률 보시면 연간으로 드디어 코스피가 정상 범주로 들어왔습니다. 이 130%일 때가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지수가 130%가 올라간다는 게. 코스피는 70% 괜찮아. 코스닥은 마이너스 9%인데 이것도 코스닥 다운 거예요. 그죠? S&P 500, 나스닥은 10%대. 이 친구들도 오래 못 갈 겁니다. 상해는 좀 요즘에 슬로우하고. 하지만 근데 요즘에 상해 쪽에 상해하고 홍콩 쪽에 그 빅테크는 아니고 그냥 테크죠. 조그마한 테크 주가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쪽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중국 쪽도 우리나라 같은 약간 IT 막 날아가고 이럴 때
우리 막 제약 바이오 테마 섰을 때 그런 것처럼 그쪽도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혹시 이제 ETF 미국 거 한국 거 좀 질리셨으면 상에 이제 과창판이나 뭐 이렇게 담는 거 있어요. 잘 찾아보면 몇 개 조금 있어요. 그거 조금 차이나 반도체 ETF 이런 거 조금 넣어놓는 것도 약간 글로벌리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중국이 뭐 싫지. 저도 중국 싫어합니다. 저는 그 권위주의는 무조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좀 그래서 미국이 좀 싫어지긴 하는데 권위주의적인 좀 면이 자꾸 커져가지고 어쨌든 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도 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환전하는데 문제가 없으시면 약간 그쪽도 조금 사보시는 게. 형은 다 싫어하잖아. 맞습니다. 사실 다 싫어. 저는 몇 개 빼고 다 싫어. 등락률 보시면 딴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오늘 자료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자료를 너무 많이 가져오면 아프실 것 같아요. 주간 코스피. 근데 이거 아까 주간으로 이거 따면서 좀 많이 슬펐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새파란 쪽은 조금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이 형들이 이러면 다른 애도 삼성전기 20%. 주간이에요, 이거 주간. 삼성전자 마이너스 7%, 뭐 스퀘어 11%. 이쪽 친구도 SDM 다 마이너스고. KB금융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금융지주 몇 개는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절이었다. 지난 6개월은 참 좋은 시절이었다. 그죠? 방송도 쉬웠는데 그때 다 분위기 좋아가지고 아무 말이나 해도 다들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다른 데 가면 그 다른 뭐 방송이나 이런 데 가면 꼭 그 PD님한테 물어봐요. 주 메인 MC분한테 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저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되냐고. 근데 처음에 이제 해도 된다고 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요즘에 다 예민해지셨는데 예민한 거 이해합니다. 저도.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막 속 뒤집어지고 여기서 이제 그 여름에 특히 지금 막 에어컨 들어오는데 화내잖아요. 그러면 대상포진 걸리십니다. 구하나서 오고. 제가 여름에 구하나서 걸렸어요. 여름에 그 LS증권 다닐 때 풀업하다가 너무 많이 깨졌는데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서 피곤한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술 먹고 에어컨 밑에서 자다가 구하나서 걸렸거든요. 이쪽.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 그 에어컨 바람 여기를 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의외로 대상포진 많이 걸리시니까. 주간 코스피 안 좋았고요. 삼성전자는 28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18만 원입니다. 하이닉스 목표가가 막 400만 원도 있는데 삼성전자 목표가가 60만 원도 있는데 지금 여기 상태인 거죠. 코스닥은 차라리 뭐 알록달록해. 나름 올라간 것도 있고 하락한 것도 있고.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큰 친구들이 많이 하락해서 약간 위안은 안 되는데 코스닥이 지금 뭐 상승하는 종목이 주간으로 있었다는 게 놀랍긴 하지만 좋지는 않죠. 그죠? 코스닥 개별 종목은 보시면 안 돼요. 당분간. 지금 코스닥 그 1, 2부 승강제 만드는 것도 좀 미뤄지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 시장,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당국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뉴스 제가 일부러 안 가져오고 그랬는데, 어제 뉴스 보시면은 그 금감원 특사경이라고 이제 경찰은 아닌데, 특별사법 경찰이죠. 그분이 이제 어느 이제 뭐 증권방송 비슷한데, 증권방송이죠.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기 이제 조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 저는 제 계좌 깔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거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요즘에 변동성 커지는 이유가 위아래든, 그런 어떤 좀 과도한 쏠림이 그런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판단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빠질 때는 정말 절망적으로. 근데 요즘에 약간 갈리시대요. 어떤 분은 이제 다 끝났다, 장 끝났다, 다 팔자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버티자, 다시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가려서 좀 밸런스 있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알고리즘이 보면 계속 한쪽 방향만 주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중립적인 제가 낫지 않은가, 그죠? 쇼돌이 아니 진짜 쇼돌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 방송 쭉 보세요. 제가 팔라고 하진 않아요.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팔았어야지 또 이제 뭐 그런 얘기만 하지 사실 지금 팔라고는 안 그럽니다. 그죠? 제가 아침 시황할 때 오늘 다 팔아야 돼. 시작하자마자 팔아야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대부분 늦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할 때는. 그래서 차익 실현하시라고 올라가면 장중에 올라갈 때니까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당장 다 팔고 끝냅시다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체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지금 뭐랄까 주식시장에서 탈락하시면 주식시장에서 이제 아예 테이블에서 그 쫓겨나 그 칩 다 잃어가지고 그러면 또 몇 년에 엄청 후회하십니다. 지금 칩 지키고 지금 시드 들고 버티다가 다음 반등이나 다음 어떤 모멘텀이나 다음 추세를 가야 돼요. 그게 미국장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같이 좀 버텨보시죠. 뭐 이러니까 리딩방 같은데 리딩을 아시잖아요. 제가 리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굴 리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알아서 가는 거고 이 얘기도 그냥 뭐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제가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 맞았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하고 저도 잘 절 리딩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2026년 코스피 탑10 6월 12일이 마지막이었더라고요. 이 데이터 정리하면서 좀 짠하더라고요. 6월 12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래 어쨌든 한 달 만에 업데이트했습니다. 변화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LG이노텍이 사라졌어요. 저 아래로 갔고 여기 한미반도체 없어졌습니다. 한미반도체 100% 초반으로 내려갔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사라졌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막 엄청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없어졌죠. 그죠? 주성 엔지니어링 막 올라갔는데 삼천당 제약은 옛날에 사라졌고 요게 보면은 항상 이제 그 위에 있지는 못한다 이런 걸 느낍니다. 대우건설은 아직도 있네 이 친구. 그런데 71%인데 356까지 하락했네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아직 1등이구만. 그래도 고점 대비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하락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느낀 건데 탑10에 제가 2년 넘게 하면서 신세계나 롯데쇼핑이 들어온 거는 처음이거든요. 여기 지난번에도 있었고 그래서 안 빠졌어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게 약간 방어주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걔들이 좀 잘 버티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금융지주들이 버티는 거 보면 조금 성격이 바뀌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죠? 자, 이 탑10을 계속 가져오는 게 이 주도주가 바뀌는 거를 매주 볼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여기가 반도체 1색, 그 전에 뭐 건설 1색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있는데 놀랍지 않고 약간 뭐 화학 이런 거 다 사라졌죠. 조선, 방산 다 사라졌습니다. 대우건설, 삼성전기야 뭐 독보적이지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쇼핑? 신세계? 다음은 네이버는 안 되겠지. 그죠? 네이버는 안 되겠죠. 하지만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져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벤트는 이겁니다. 뉴질랜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거. 그리고 6월 FMC라고 FMC 이제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인데 자, FMC도 한 날 잡고 금요일 말고 날 잡고 한 3시간 동안 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제가 옛날 보고서도 썼거든요. 그 보고서 엄청 잘 썼다고 윤센께서는 아니고 윤센은 관심이 없으셨고 어떤 기자님이 칭찬해 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FMC에서도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드라이하게 공개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보면 소수 의견들이 많았어요. 어떤 친구는 금리 올리자 그러고 어떤 친구는 내리자 그러고. 근데 만장일치했죠. 그 얘기는 케빈 워시가 처음 의장이 됐잖아요. 그 친구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케빈 워시가 의외로 연준 내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파월도 조용히 있고. 그래서 의외로 이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트럼프하고는 좀 다른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기자들이 묻습니다. 케빈 워시 뭐 금리 내려요? 케빈 워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께서 뭐라고 하냐면 케빈 워시는 자기 할 일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부자랑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잘생긴 걸 떠나서 키도 크고 그죠?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전 케빈 워시 조금 비호감이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저랑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거친 눈빛하고 그 막대 기자들한테 막대. 지난번에 FMC 때 닉 티미라우스 그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를 저 뒤에 이제 원래 그 친구가 4번 타자거든요. 그 질문 순서대로 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자인데 저 뒤에 잠깐 물어보고 그래서 오 순서가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것도 연준 내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 사실 SK 하이닉스 ADR 공모가 요 확정됐죠. 149달러로.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걸로 막 차익 거래 하기도 하고 뭐 무위험 차익 거래는 아닙니다. 그냥 롱숏인 거지.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오늘 미국장에서 SK 하이닉스 ADR은 크게 어떤 가격 변동성을 스페이스X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뭐 재미 보는 건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자금을 조달한 거는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러로.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원래는 광고가 있는데 광고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원래 없죠. 알뷰 제가 국내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가져왔습니다. 뉴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스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제가 지금 오늘은 이제 막 뭐 때문에 메타 때문에 뭐가 되고 뭐 구글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알뷰를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인도네시아 여기 이제 자카르타 종합이에요. 코스피 종합 같은 거죠. 자카르타 종합 지수가 지난 1월이 고점이었고요. 얘는 이제 작년 2025년 중반부터 한국이랑 같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1월에 고점을 찍고 그때가 9,200포인트 정도였는데 지금 5,900포인트입니다. 사실 33% 하락한 거고요.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18,000 루피아. 우리보다 더 하죠. 1달러가 18,000 루피아인 거야. 우리 1달러 지금 1,500원인데. 이 단위가 크면 클수록 약간 조금 통화가 약한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1달러 1,500이라고? 왜냐면 1,500달러면 거의 200만 원, 200만 원, 22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하겠다. 어쨌든 되게 놀란다고. 어쨌든 이쪽은 18,000 루피한 거죠. 1달러 주면 18,000 루피아죠. 사상 최저고 외국인 채권 보유량 감소하고 있고
통화 방어하려고 금리를 막 올려요. 통화 방어하려고. 무역 수지가 인도네시아가 지난 6월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석탄이나 천연자원이 많아서 적자가 잘 안 나는 나라예요. 아니, 처음 안 나나. 어쨌든 안 나. 그런데 처음 났어요. 무역 수지가. 그렇게 원자재를 많이 파는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특이하게도 산유국인데 석유, 원유, 그러니까 정제한 걸 수입해요. 왜냐면 이제 원유는 나는데 그 정제해서 다 자기 그 내부에서 휘발유나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캐나다 산유국이잖아요. 캐나다도 중동 원유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중동 원유를 수입해요. 왜냐면 그 이게 약간 그 원유가 끈적끈적하거든요. 크루드 오일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그 물기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제 그 파이프가 쭉 지나가는 그 공정에 넣어서 거기서 휘발유랑 이런 걸 이렇게 증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기가 맞아야지 그 정유소 또는 이제 그 시설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윗하다고 하는데 약간 맑아. 중진류, 경진류 그런 거예요. 중진류는 좀 띠크한 거고 경진류는 이제 가벼운데 스윗하다고 하거든요. 뭐 탄가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최적의 물기가 있어요. 그 시설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필요한 거죠, 중동유가. 그래서 미국 캐나다 북부 쪽에 있는 그 정유 시설들은 미국 WTI도 쓰긴 하지만 WTI 웨스트 텍사스에서 나오는 걸 쓰기도 하지만 다른 걸 사다가 저쪽 그 베네수엘라 사다가 올려서 캐나다 거랑 섞어서 이렇게 조성을 맞춰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중동 원유가 좀 띠크하거든요. 스윗하지 않아. 탄가도 낮고. 근데 그걸 잘 사다가 제일 잘 정유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힘든 거 잘하는 거죠. 그래서 싸게 싼 거 사다가 그 처리하기 힘든 거 사다가 잘 뽑아내. 나프타라고 납사 이런 것도 잘 뽑아내고. 우리가 잘하는데 이번에 막혀가지고 힘들었던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도네시아가 원유랑 석탄이 많이 난다고 그렇게 난다고 자원이 풍부하다고 그 나라가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약간 정권이 조금 뻘짓을 해요. 확실히 요즘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정권이 어쨌든 뭐 시장만 보고 했는데 요즘엔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제 생각에는 이쪽이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만 그러냐? 동남아시아 전체가 근데 주식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태국이랑 말레이시아 주가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쪽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이 좀 작고 그쪽 시장은 이제 환율을 많이 보거든요. 환율 보시면 요 초록색 선이 인도네시아 루피. 이 2026년에 얼마나 절하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약해진 거예요. 2026년에 인도네시아 루피는 첫날 작년 12월 30일에 비해서 6% 약해졌고 원래 이 검은 선 태국 바트는 괜찮았거든요. 보시면 괜찮잖아요. 태국 바트가 갑자기 약해져가지고 좀 6% 약해졌습니다. 태국은 이제 관광 때문에 달러가 좀 많이 들어온 나라거든요. 근데 태국이 약해지면 태국 돈이 바트인데 바트가 약해지면 좀 악몽이 떠오르죠. 그 금융위기가 이제 거기서 좀 시작됐기 때문에. 베트남 동은 요 파란색인데 베트남 돈은 동이에요, 동. 네, 이게 실제로 이렇지 않아요. 약간 베트남 동은 실제 환전하거나 해지하려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베트남 투자가 좀 힘든 게 이게 공식 환율이긴 합니다. 약 익숙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공식 환율이 평온해. 우리 공식 환율은 괜찮은데 하지만 실제로 하려면 좀 달라가지고 요거는 베트남 동은 좀 참조가 안 되고 그 붉은 선 요게 말레이시아 링킷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링킷이라고 불러요. 괜찮았어요. 연초에 말레이시아는 지금 뭐 잘해가지고 이익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링깃이 달러 대비 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6월, 7월부터 약해지면서 말레이시아 링깃도 연초 대비 달러 대비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우리가 관심을 거의 안 두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아직 괜찮아요. 근데 환율이랑 약간 펀더멘탈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매크로 지표 쪽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진 괜찮다. 아직까진 괜찮지만 잠깐만. 오, 되는구나. 요. 슈카월드 같네. 슈카월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슈카 형은 이제 혼자 하실 때는 혼자 밤에 아무도 그 층에 못 오게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전 회사 얘기하면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이제 안 하려고요 얘기.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좀 그립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넘어가. 금리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인도네시아가 이렇다. 인도네시아 말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환율이 조금 심상치 않다. 말레이시아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 루피하고 태국 바트가 약간 우리나라처럼 약하다. 통화가. 왜 그러냐?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금리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금리 때문에 신흥국 통화가 영향을 받아요. 익숙하죠, 우리. 이게 미국 금리 이렇게 긴 시계열의 많은 금리, 국채 금리를 보신 건 경제방송에서 거의 처음이실 텐데 잘 안 보여주는 건데 왜냐면 복잡하니까. 이게 2015년이고요. 요 파란 선 요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연방기금 금리인데 연방기금 펀드가 있고 그 펀드의 금리를 조절하는데 어쨌든 그냥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코로나 때, 여기 2020년 정도니까 코로나 때 거의 제로였다가 2022년부터 이제 올려요. 그래서 저희 기억나시죠? 동학개미운동 했다가 금리 올려가지고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우리가 고생했던 거. 금리를 올려서 그래요. 금리 쭉쭉쭉쭉 올려가지고 5% 넘었다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그런데 지금 멈추고 있죠. 동결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금리, 요 약 뾰족뾰족한 애들이 시장금리예요. 얘들은 이제 매일매일 움직이니까 이게 일간이라서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건데, 처음에는 이때 보시면 시장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를 하회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려줄 건데 그래서 먼저 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내려줘.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2026년 초에는 인하 기대감이 컸는데 2026년 5, 6월부터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인상 기대도 아니고 인상 예상이 이제 더 시장에서 더 설득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기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위로 올라갔고 이 얘기는 요 모양이 나오면 기준금리를 장기금리가 상회하면서 뚫고 올라갈 때는 금리를 인상하는 걸 시장은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트라 회의라고 저 스페인이라고 그랬는데 잘못인가 봐요. 포르투갈 휴양지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이 더 싸서 그런가. 어쨌든 그 회의 이후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레이시아는 동결했지만 캐나다, 한국은행 그리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바로 인상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캐나다하고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뭐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줄 거고 캐나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좀 보셔야 되고 캐나다 얘기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캐나다 달러가 요즘 좀 강합니다.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선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이번에 그 마크 카니가 유럽하고 약간 독일 잠수함을 사기로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어떤 보호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글로벌리 좀 분위기가 금융계도 그렇고 방산계가 특히 그 미국을 조금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 경향이 있어요. 아, 독일 납품하겠냐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잠수함으로 뭐 전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캐나다가 뭐 왜 캐나다가 누구랑 싸우려고 잠수함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독일을 무시하시는데 제가 볼 땐 독일이 1, 2차 대전 했던 나라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소달구지 끌고 다니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그 둘은 잠수함 말고 항공모함 같은 것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핵폭탄 만든 사람들 절반은 독일 사람들이고 나사에서 우주선 날린 사람들 다 독일에서 V2 로켓 만들던 사람들입니다. 독일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독일이 지금은 좀 어리버리돼도 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벤츠 봐, 벤츠. 그죠? 자동차 잘 만들잖아. 그 자동차 잘 만드는 기술로 바로 이제 군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가 이제 납기를 잘 맞추는 건 있지만 우리 또한 이건희 회장님께서 품질 관리하라고 하기 전에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네. 아, 주부형이 독일 교포는 아닌데 독일에서 좀 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반독일 정서가 있어. 그래서 주부형이 나중에 독일 얘기 해준답니다. 독일이 얼마나 개판인지. 그리고 독일 음식도 할 줄 안돼요. 그래서 나름 독일의 대도시에 살다 왔습니다. 주부형이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궁금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특이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있는 것도 좀 제정신이 아니지, 그죠? 약간 저 사람 회사 잘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왜 자꾸 그러냐고 회사 다시 가라고 하고 있는데 특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이게 복인지 아니면 저준지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는 정상인이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선진국 금리가 오르니까 신흥국으로 돈이 잘 안 와요. 왜냐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미국 국채에 넣어놓으면 연 4, 5%를 주는데 왜 위험한 해지도 안 되는 나라의 뭐 자산을 사야 돼?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금리 때문에 그렇고 금리는 그럼 왜 그러냐? 우리나라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준금리 빨간 선이고 나머지가 우리나라 시중금리인데 이 그래프를 본 것도 거의 시황방송에서 거의 처음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증권사 리서치에서는 하는 건데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인데 우리도 굉장히 계속 동결했지만 요게 우리나라 시중금리입니다. 우리나라 시중금리, 국채금리가 이미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기준금리가 높았을 때하고 같아요. 그죠? 보시죠. 같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준금리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풀리 반영한 거예요. 이렇게 괴리가 큰 거 거의 요때밖에 없습니다. 금리 올리기 직전.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제 올려도 시장의 충격은 별로 없어요. 단기금리 충격만 있어요. 그래서 뭔가 편하게 올릴 수 있다라고 그 총재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목요일. 이거 금통이 그동안 많이 안 봤지만 다음 주 목요일에 주식시장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꽤 세게 말씀하시면.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식이 이 지경인데 금리를 올릴 것 같냐? 그러면 주식이 더 안 좋을 텐데. 하지만 그래서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원화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면 외국인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화에 대한 신뢰가 적어졌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또는 중앙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믿음이 생기면 원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식은 우선 조금 충격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시장에서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이렇게 많이 반영했으면 안 올려주는 게 더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화가 왜 강해지고 있는지 또는 강해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죠? 다음 주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다. 금리 때문에 신흥국 통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통화 쪽에 생각하면 이것도 골드 얘기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가져왔죠.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많이 못 보시는 거 가져왔습니다. 물론 뒤에 저희 차트 보면서 이제 주식 얘기 할 텐데 지금은 동남아 얘기했고 금리 얘기했고 환율 얘기했어요. 그런데 골드 얘기 오랜만에 해보시죠. 5,000달러 넘었었죠. 그 5,600달러 이게 언제냐면 1월 30날. 그래서 올해 1월 내내 작년 말 내내 금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 빨리 올랐어요. 너무 빨리 올랐고 금이 그때부터 쭉 하락해서 지금 4,000달러 초반인데 왜 하락했을까요? 골드가 왜 2월부터 하락했을까요? 그냥 뭐 어떤 포지션적인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제가 모닝코믹스에서도 맨날 그 미국 거래소에서 증거금 올렸네 뭐 이런 얘기 계속 말씀드렸죠. 그때가 아마 3, 4월이었을 거예요. 금은 금리하고 달러하고 좀 상관관계가 있는데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면 골드가 조금 열이가 됩니다. 그래서 금이 좀 빨리 움직였어요. 2월부터. 그래서 2월부터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달러가 강해질 것 같아서 금이 좀 빨리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골드는 우리가 골드 투자하는 거 선물이든 펀드든 뭐든 그건 실물이 아니에요. 골드 투자하실 거면 바를 사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골드 사는 유일한 옳은 방법이에요. 그 바를 사세요. 바. 좀 부가가치세 내는 건 좀 아까운데 그래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차선책으로 거래소에 있는 그 현물 그 골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1kg 1000계약 모으면 이제 1kg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꼭 저는 주식 투자하시고 좀 돈 보셨으면 골드를 조금이라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도 골드 가격이 막 폭등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 얘기도 해야죠. 요즘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 빠지면 안 해. 왜 가격이 빠지면 얘기를 안 하지? 빠질 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난 이상하게 저는 계속 시황을 보니까 또 무슨 얘기 해볼까? 막 좋았다. 인텔 빠지니까 또 얘기 안 해. 그죠? 또 뭐 얘기 안 해. 오라클 얘기 또 안 해. 근데 그럼 이제 그거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 정보 없이 그걸 다 계속 때려맞고 있어야 되는 건가? 사실 저는 그래서 하락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나 정보를 더 드리고 싶거든요. 상승하는 건 잘 올라가니까. 그죠? 너무 반대 포지션 잡고 있게. 어쨌든 저는 하락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비트코인도 의외로 작년 10월이 고점입니다. 작년 10월이 고점이에요, 비트코인. 그리고 스트래티지 회사도 요즘 좀 팔고 있고. 왜 빠지는 걸까요? 처음엔 반감기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얘기도 안 해. 그냥 올라가면 오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깝다. 저는 비트코인에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어떤 우리가 이 타락한 통화 제도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대안으로서 작동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ETF를 만들더니 상장을 하네? 그리고 뭐라고 할까? 정부한테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달라고 하고 그건 좀 저는 너무 굴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겠다고 정부한테 기댄다고? 약간 저는 그게 양산박에 있던 그 도둑들이 투항해서 벼슬을 얻거나 관우가 벼슬을 얻거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 리버럴의 어떤 통화 제도의 리버럴의 끝판왕이었던 비트코인이 그 반항의 상징인 비트코인이 제도화돼가지고 씁쓸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성공하길 바랬는데 탈중앙화가 성공하길 바랬는데 약간
들어가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쭈구리가 돼버렸어. 그죠? 말레이시아 링킹만도 못해. 그래서 안타깝다. 안타까운 마음에 가져왔고요. 뭐 근데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다시 비싸질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옛날만큼은 비싸지지 못하겠죠. 사람들의 믿음이 좀 사라졌으니까. 그 변동성도 좀 작아져서 아니, 평범한 차트가 됐어. 그죠? 옛날에 엄청 역동적인 차트였는데 안타깝다. 안타깝다지 제가 이거 미워하거나 빠진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안타깝다. 외인 매도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 좀 사긴 샀거든요. 일간으로. 근데 결국은 이제 주간 기준으로 팔고 끝나더라고요. 개인은 계속 사고. 개인 순매수가 지난 2년간 개인 순매수가 기관을 넘어섰습니다. 잘 끝나야 될 텐데 이게 좀 정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불안하네요. 그래서 코스피도 신용이 좀 줄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 매매 좀 나온 건 알고 있는데 코스피도 조금 신용 융자가 줄고 있고 코스닥은 뭐 엄청 많이 줄었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코스닥이 지금 2레벨인데 신용 융자 잔고금이 더 많았으면 정말 피해가 진짜 컸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은 될 수 있으면 큰 주식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레버리지 아닌 거 하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공익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치시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미가 들어온 외국인을 발라먹는 시장 그런 국장을 원합니다. 개미가 뭐 블랙락이고 뭐 해치펀드 들어와서 다 처발리고 다 돈 싸들고 먹으러 들어왔다가 다 우리나라 개미들한테 처발리고 나가는 시장을 원해요. 그렇게 어떻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종목의 세계 코스피 52주 신고가 2개입니다. 지난주는 아니지. 지난번 6월 그때는 대한항공 한국콜마였는데 KB금융이랑 신한지주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장에서 이 둘이 52주 신고가야. 1년 내 신고가야. 이렇게 큰 주식이 다음 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죠. 그래서 약간 제가 그랬잖아요. 약간 느낌상 그 방어주들이 가는 것 같다. 순환매가 방어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 APR도 요즘 좀 빠지죠. 신기하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른 금융지주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지주사가 뭐가 있나? 뭐 그런 생각. 코스닥은 없었는데 하나 생겼습니다. PSK. 아까 그 히트맵에서도 PSK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 왜 오른지는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시장은 정리해보면 이번 주에 많이 빠졌는데 이번 주 많이 빠진 이유가 사실 좀 어리둥절하죠. 그죠? 이 정도까지 빠질 이유는 없었고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던 7일에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호재가 나왔는데 빠지는 게 적당한 게 아니고 엄청 많이 빠져. 그래서 좀 카운터를 맞은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게 노리고 있다가 치러 들어갔는데 팡 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고 다음 주에도 카운터가 몇 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기 바라고요. 차트를 빨리 보고 제가 이제 이거 한 거 보고 HTS를 띄우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왜냐면 이 캡처는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가 궁금하신지 모르니까. 그리고 차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관적 매매. 삼성전자 보시면 구름대 안에 들어갔고 삼성전자도 61평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났고 계속 전화하고 있네요. 친구인데 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친구도 당분간은 여기 30만 원, 32만 원 여기서 이제 좀 구름대에서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서 21평을 뚫는 여기가 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사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은 지금 여기가 28만 원, 27만 원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26만 원 훨씬 좋고 밀리더라도
밀리더라도 25만 원까지니까 차트만 보면.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노려보고 있어야 된다. 언제 살지. SK 하이닉스는 200만 원이 어떤 하단이죠.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위쪽으로 막 300까지 또 쏠 거냐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 7만 원, 7만 원 제가 그은 거 보셨죠? 여기 마이너스 10%. 여기가 이제 안전한 데입니다.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양봉 났다가 음봉 쭈루루, 양봉 났다가 음봉 쭈루루 이러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고 있다면 자꾸 옆에 친구들 전염시키지 말고. 아니 좋은 회사는 맞아. 좋은 회사는 맞는데 어떻게 지금 약간 물린 사람이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으니까. 이름이 길어. 기분이 안 좋아.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야. 넘어가고. 이 친구도 이름이 길어. 이름이 기니까 조정이 긴 겁니다. 아닌가? 얘는 60일 이평을 찍었어요. 그죠? 찍고 오늘 좀 어제 오늘 반등한 거죠. 여기가 60일 이평이거든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60일 평이 저 위야. 이미 뚫렸어. 얘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차트적으로. 얘는 아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보노님도 차라리 얘가 낫다. 얘가 위태해 보이지만 얘는 위태한 거고 얘는 이미 그록인 거고. 그렇죠. 차트적으로. 올라가려면 얘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현대차. 현대차도 보시면 아래 없어. 아예 그냥 이평선이 없어. 얘들 그냥 다 위에 있어. 여기 위에서 계속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게다가 21이평이 도도하게 61이평과 121이평을 뚫고 내려가고 있어. 너무 뭐랄까 단호해. 그냥 잠깐 꺾지도 않아. 그냥 쭉 내려가 그냥. 그죠? 21이평 꺾자마자 쭉 내려가. 이게 어떤 현대가의 그 가풍이긴 한데 사풍이긴 한데 너무 단호하다. 50만 원에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40만 원에서 지켜주시겠죠. 그죠? 현대차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현대차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니까 현대차가 올라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얘기 있죠. 저도 잠깐 그랬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기만에 가까운 겁니다. 넘어가고. 끝났다. 요거는 끝났고요. 제가 우리 주부 형이 해주셔가지고 차트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차트. 잠깐만. 오 그래. 장난 아니죠. 오 차트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못 봐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죠?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한국 주식만 돼요. 근데 미국 주식은 또 안 돼. 네이버는 왜 뭐하러 봅니까? 보면 속물 쓰이지. 그래도 볼까요? 네이버는 근데 왜 영문으로 했대?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그죠? 속상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때가 진짜 전성기였구나. 이 친구의 21년 7월 30날에 45만 원이었는데 하단이 15만 원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19만 원이네. 또 언제 내려왔대? 30만 원까지 갔었는데. 아이고 큰일이다. 주부 형이 근데 네이버 아닌가? 형 네이버도 다녔나? 대답을 안 하네요. 저 형이 나름 IT 쪽에서 네이버도 다녔대요. 어쨌든 물어볼게요. 왜 그런지. 다른 거 봅시다. 네. 가온전선. 전선이 나쁘나? 우와. 뭐야 이거? 아이고. 근데 좀 이런 데서 많이 물려셨겠구나. 뭐 차트만 보면 일봉만 보면은 위쪽이 좀 남아있긴 한데 얘는 여기서 30만 원이 엄청 강한 저항선 아닐까요? 올라가면 좀 팔고 뚫리면 가면 좋은데 전선주가 좀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주봉이 좀 되게 파괴적이네. 폭력적이야. 그죠? 그래도 돈 많이 버셨겠다. 그죠? 부럽습니다. 다른 거 보죠. 팩트론은 오늘 꼭 보셔야겠습니까? 팩트론 보셔야겠어요? 팩트론 제가 잘하는 형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고 싶으셨어요? 하한가 찍는 거? 실수라잖아요. 넘어가고 다른 거. 미래셋 좀 보죠.
증권주가 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그죠? 이렇게 좋았는데 그 스페이스X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증권주가 약간 증권사 사람들이 증권주를 잘 안 사요. 왜냐면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근데 뭐 키움증권 보면 이 친구도 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죠. 이거 돈 굉장히 많이 벌거든요. 키움증권. 그런데도 약간 수익하고 주가는 좀 다른가 봐. 뭐 수익의 기대감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오션 꼭 봐야겠습니까? 왜 약간 좀 자학적인 분이 많으시네. 하나오션 이거 좀 봐야겠어요? 주간으로 23% 빠진 걸 봐야겠어요? 좀 희망적인 거 없나? 이번 주는 없나? 이거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뭐랄까 하단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이라면 하나오션 뭐 수주도 있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방산 전체가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죠? 주간으로 그렇고 일간으로는 이미 좀 96만 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도망갈 데가 별로 없어. 전압, 방산 그런 거. 아까 가운전선 같은 거는 잠깐 좀 작은 테마고. 신세계 한번 볼까요? 얘도 이제 고점 대비 일봉인데 79만 원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빠졌죠. 요즘에 다 그래요.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빠지고 특히 이번 주는 많이 빠지고 그래서 아이고 올라가는 거 없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나? 아까 그 KB 금융 봅시다. 52주 신고가 찍은 거 일봉으로 이래요. 그죠? 괜찮고 주봉도 좋죠. 좋다. 이런 게 진짜 약간 이런 거 제가 계속 그러죠. 이렇게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20주 이평이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때 이런 거 사야 된다. 이런 것도 찾아야 되는데 옛날에 NC가 그랬었는데 NC는 어떻게 되고 있나? 올라가고 있긴 하네, 그죠? 쭉 못 올라서 그렇지. 게임주 왜 이러냐? 그래도 옛날보단 낫네, 그죠? 15만 원에서 올라가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큰 거. 삼성전기. 저 이거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지. 삼성전기가 이제 주봉인데 이번 주에 20%나 빠졌네요. 저는 뭐 굳이 하셔야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MLCC 뭐 좋긴 한데 요때 다 반영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굳이 뭐 하셔야 되겠나요?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죠? 너무 빨리 반영했어. 그래서 조금 어렵다. 차트는 이 정도 보고요. 벌써 8시 11분이니까 시장 얘기는 끝났고 차트도 좀 봤고 다음에는 해외 쪽도 좀 세팅해가지고 해외 쪽 금리나 해외 쪽 환율이나 뭐 WTI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게 한 주 한 주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리해드리면 이번 주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요. 주간으로 코스피가 7%나 하락했죠. 그래도 오늘 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10% 하락해서 끝날 뻔했는데 제 예감은 다음 주도 조금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그래서 조금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요. 포인트 할 물 한 잔 먹고 포인트 할 하겠습니다.